암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경구용으로 복용된 비타민C가 해피 기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 산화적 손상 때문에 파킨슨이나 치매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타민C를 평소에 일부러 가루 형태라 할지라도 따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덜 걸릴 수밖에 없고, 비타민C가 치매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평생을 드실 때 최소한도 치매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키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꽤 몇 달 전에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이 질병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암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암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암이 정말로 늘어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2020년 이후에는, 암이 폭증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암 환자도 느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실제보다 훨씬 많은 통계치에 잡히는 이유는 과거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빨리 찾아내거나 더 많이 찾아내는 그러한 것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진단 방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건강검진 같은 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모든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조차 매년 모든 암을 검진하는 건 아니지만 암을 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했던 분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암이 환자가 실제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로 통계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은 제가 2020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2021년부터 이 클리닉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그 통계를 보면은요, 확실하게 2021년 이후에, 특히 2022, 23년에 엄청나게 암 환자가 늘어난 것, 그리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암 환자 발생 패턴, 즉 다시 말해서 30대 초반 중반의 여성들 유방암이 폭증을 어쩌다 한 명 생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제 클리닉을 찾고, 제가 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 또 유방암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 2021년부터 우리가 맞은 코로나19 백신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증거가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도 있습니다. 왜 코로나 mRNA 백신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왜 암이 늘어나는지, 심지어는 그 암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전까지 논문으로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예컨대 우리 몸에는 암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교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연변이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 암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암이 생긴다고 다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즉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순서대로 작용해서 생긴 암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미 과학적 근거, 즉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선천성 면역 기능과 후천성 면역 기능 모두가 항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인류가 맞지 않았습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알기로는 평균 50% 이상이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암 환자가 폭증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암 환자가 늘어난 것, 그거를 학문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향후 그 백신을 맞을 것인지, 여러분들 감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백신을 맞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좀 죽는 분들이 나왔지만요, 이제는 그 코로나19는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그 이 상기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죠. 우리 상기도에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엄청 몸이 망가질 때, 즉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어떤 바이러스가 주가 돼서 감기를 일으키느냐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백신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강의 때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40% 정도의 국민들이 제가 주장한 바 하루에 6,000ml 이상의 비타민C를 경구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타민C 생산하는 업체들의 통계를 보면은요, 그 소비되는 양을 보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1,500만에서 한 2,000만 정도가 지금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여기 알다시피 거대 용량 비타민C를 주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C를 주사 맞으면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경구 복용하는 비타민C와 주사용 비타민C는 전혀 작용하는 부위와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먹는 비타민C는요, 제가 실험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혈중에 올라가는 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구독자들에게 그 수치를 얘기해 줘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시겠지만, 내 참고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250 마이크로몰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혈중 농도가 250 마이크로몰, 즉 1밀리몰이 1000 마이크로몰이니까 4분의 1 밀리몰인 거죠. 0.25 밀리몰이라는 뜻이에요. 4분의 1 밀리몰. 그거 가지고는 암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리몰이 되지 않는 비타민C 농도, 즉 경구 복용으로는 절대 밀리몰까지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는요, 암을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암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증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또한 암세포가 이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 회피하는 기전을 이 경구용으로 복용된 비타민C가 그 회피 기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요즘 바뀐 건 뭐예요? 주무시기 전에도 비타민C 드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드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모두 4번을 최소한도 8,000ml를 먹으라고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6,000ml 얘기했지만, 이제는 요즘은 주무시기 전, 즉 자기 1시간, 1시간 반 전쯤에 한 번 더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8,000ml는 드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드신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용하는 부위가 주로 소화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드신 비타민C가 처음으로 위장에서 위암 발병을 위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이 첫 번째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 드신 비타민C 절반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비타민C가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미생물, 즉 대장균을 변화시켜서 그 대장균을 통한 면역 기능을 올려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장균을 통한 면역 기능, 우리 몸 전체를 방어하는 면역 기능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먹는 비타민C는요, 소화관을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물론 흡수된 놈은 항산화제로서 아주 중요한, 뭐 말도 못하죠. 뭐 엄청난 기능을 하죠. 그러나 그거 역시 항암 면역 기능을 올리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암을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경구복용한 비타민 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대단히 훌륭하다고, 지금 어떠한 물질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구복용 비타민 C는 소화관 중심으로 항암 면역 기능을 올리고, 흡수된 놈도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올리고, 각종 우리 몸의 산화적 손상을 줄여줌으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정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정맥 주사를 고용량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혈관을 들어가면 즉시 비타민 C는 뭐 어떤 세포든지 혈관을 타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고농도의 비타민 C를 암세포가 만나면 직접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두 가지를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죠. 하나는 이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를 오히려 만들어서 암세포 내에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게 하면서 그 과산화수소가 남긴 활성산소 때문에 암이 죽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그 고농도의 비타민 C가 암세포들이 철분 이용하는 통로를 막는다는 논문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즉, 철분 대사를 방해함으로 암세포가 죽게 하는 두 가지 그 기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구복용한 거로는 거의 이룰 수 없는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맞는 분도 경구복용한 비타민C 경구복용을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니 암에 걸리기 싫으면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은 암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한국인이 사망하는 가장 큰 병은 어떤 게 있나요? 내가 2023년 제가 통계를 기억할 수가 없어서 한번 좀 뒤져봤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을 낸 질병은 역시 종양이었습니다. 종양이 약 24%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심혈관 질환도 포함되는 거죠.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심장 질환이 약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단일 질환으로 세 번째를 한 것이 폐렴입니다. 폐렴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 약 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이 약 7%. 여러분, 그러니까 뇌 종양은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죠. 뇌혈관 질환이 7%. 그래서 이 네 개의 질환, 즉 종양과 심장 질환, 그다음에 폐렴,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것만으로 거의 50% 정도. 그 다음으로 이제 5위, 6위에는 5위에 자살이 한 4%. 그 다음이 당뇨병 환자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3%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6개 질환으로 한 55% 정도의 사망자를 낼 정도니까, 암이 역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이후에 암 환자가 폭증하게 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24%가 아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23년도에 이미 조금 반영이 됐지만 24년, 25년에도 이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 암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비타민C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치매나 파킨슨의 원인은 산화적 손상입니다. 뇌세포는 유난히 산화적 손상에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뇌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체중이 차지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산소 사용량이 가장 높은 장기입니다. 즉, 체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무려 20%를 씁니다. 그리고 포도당도 무려 우리가 먹은 포도당 25%를 뇌가 씁니다. 여러분들,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 활성산소가 그 결과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곳이 뇌입니다. 뇌. 그 활성산소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즉
20%에서 우리가 100을 산소를 호흡을 했을 때 20 정도를 그 조그만 뇌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1.5%밖에 안 되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년도 안 돼서 뇌세포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1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의 장기별 농도를 재봤더니 혈중에는 비타민 C를 좀 챙겨 먹는 사람의 경우, 저 같은 경우 평균 50 정도를 유지합니다. 50 마이크로몰. 그런데요, 뇌세포 속에는요, 무려 만 마이크로몰, 10밀리몰. 엄청난 거예요. 50의 몇 배입니까? 200배입니다. 200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뇌세포 속에 비타민 C가 혈중 농도의 200배나 가요? 제가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여러 그 생리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몸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혈중 농도와 장기간 사이가 1대 200이 되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냐면 혈중이 50밖에 없는데 어떻게 뇌에다가 200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 농도 경사를 200배를 이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금 다 밝혀져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비타민 C를 연구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50대 만이지만 도대체 혈중에 있는 50이 어떻게 그리로 모여서 이 뇌 속에 만이라는 농도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직도 학문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항산화제입니다.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뇌세포 속에서의 활성산소에는 거대 용량의 비타민 C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그놈들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 비타민 C를 먹든 안 먹든 간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적게 드신 분이든 많이 드신 분이든요. 먹는 것이 그냥 대사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뇌세포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밀리몰, 즉, 만 마이크로몰이 될 때까지. 그래서 비타민C 부족증으로 죽게 되는 분들이 사실은 한동안 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비타민C 풀을 이용해서 살다가 그것이 모자라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 속의 비타민C 농도가 만 마이크로몰, 즉 10밀리몰이라는 그런 과학적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비타민C를 조금씩 먹어서 그걸 모아서 만 마이크를 만드는 분하고 충분한 양을 먹어서 쉽게 이것을 그 뇌 농도를 이루게 하는 사람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치매에 덜 걸 것인지. 여러분들 치매라는 건 뭐예요? 그 해마 근처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 감각신경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지 못하고 정말 아주 전적인 이 기억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비타민 C는요, 여러분들 산화적 손상 때문에 파킨슨이나 치매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타민 C를 평소에 일부러 비록 정제나 알약 형태나 이 가루 형태나 할지라도 따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덜 걸릴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제 실생활에서 저 때문에 비타민 C 오랫동안 30년, 40년 드신 우리 부모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치매가 없었다는 거. 그러나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나올 때 돌아가셨지만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할머니도 우리 신혼 초에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꽤 많았어요. 주변에 치매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았지만 내가 일단 비타민 C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급되고 나서는 한 분도 치매로 돌아가신 분, 치매를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없었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는 학문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외할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지만 70대 초반에 지금 그 큰딸인 우리 장모는 90살이 넘었는데도 너무나 정신이 말짱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50대 말에 사망에 정말 이 험한 산골을 헤매시던 분이 지금
혼자 사실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 이런 거는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비타민 C를 오랫동안 드실 분에 나타나는 다른 점이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치매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단연코 제가 물론 뭐 오랜 기간 드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비타민 C 한 달 먹었더니 치매 예방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10년, 20년 평생을 드실 때 최소한도 치매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변비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우선 여러분들 비타민 C 처음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C를 잘 드시면 약간 변이 묽어지면서 변이 잘 나오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특히 비타민 C 드시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지만 사실은 비타민 C가 변비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변비는요, 우선 대변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뭐 변비가 오면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걸 약이나 뭐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 고치셔야 돼요. 우선 변비라는 거는요, 자기가 먹은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음식이 적게 먹으면요, 대변은 빨리 안 나옵니다. 대변이 어느 정도 고여야, 모여야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우리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그 대장과 직장을 강의를 수십 년 했는데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월 헤빗이라고, 바월 헤빗. 대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대변을 자꾸 참아 버릇하고 그러면요, 우리 몸은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쌀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서 이제 노폐물로 나온 음식을 대장균이 이제 부패를 시켜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드신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미생물이 한 번 더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은 미생물이 작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흡수합니다. 대장에서. 그 음식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그래서 정상적인 변은 수분이 거의 없는 고용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비가 있다는 거는요, 우선 자기 음식 습관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음식을 제대로 소위 말해서 대변으로 나갈 건덕지가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먹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그다음에는 긴 시간 동안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화장실 가서 앉습니다. 전혀 대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딱 앉는 거를 계속했더니 나중에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가서 앉기만 하면 그냥 어느 정도의 대변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도 뭐 저는 아침에 무슨 꼭 대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앉으면 자동으로 습관이 완벽하게 저는 구축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전날 제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섬유소가 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먹은 양에 비례해서 대변의 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많이 그냥 형태가 없는 음식만 먹으면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대변이. 그러나 어제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이 달라질 뿐이지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는 대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습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주일 만에 되겠어요? 일주일, 한 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뭐 변비에 좋은 식습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가서 앉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배가 아파야 화장실 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변비 해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음식 드시는 양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앉아서 뭐 5분이고 10분이고 좀 이렇게 뭐 힘도 조금하면서 우리 몸은요, 그 주인이 자꾸 하면 거기에 호응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전이라도 문을 엽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너무나 쉽게 대변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어떤 때 변이 안 너무나 먹은 게 적다든지 먹은 게 적으면요, 아무리 습관을 들여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조건 그냥 대변이 하루 안 나오면 변비라고 와서 나한테 가소연하는데 그건 변비가 아니에요. 하루 기다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요.
제발 그런 인식의 전환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나요? 우선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나는 그게 너무나 불편해요. 콜레스테롤 얘기 좀 할게요. 콜레스테롤은요, 감소시켜야 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왜 감소시켜야 돼요?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우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무조건 낮추라고 난리인데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무조건 낮춥니까?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너무나 효능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그 콜레스테롤 효능에 대한 얘기하면 그것만으로 오늘 방송을 끝을 내야 돼. 아무튼 내가 한 방송 많아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일부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과연 옳은 의학적 치료냐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놔두는 거예요. 동맥경화 걸린 사람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거기 있다는 게 원인이지만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잘 지키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이나 지방세포에서 필요량을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의사들이 임의로 낮추는 거, 뭐 낮을수록 좋다. 이건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건 미친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이게 방송에 격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과 비타민C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C가요, 콜레스테롤 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남여성 호르몬과 같은 걸 호르몬 만드는 데 원료예요. 담즙을 만드는 데 원료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담즙이 되게 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여성 호르몬을 만들 때 비타민C가 코팩터로 작용을 해요. 비타민C가 없으면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높지. 근데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로 있지 않고 각자의 목적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담즙으로 가고 남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레벨이 안정화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용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용초가 엄청 많아요. 세포막의 원료이기도 하고 세포막의 원료예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가 골수와 피부 이런 데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그게 안 만들어져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뇌 속에도요, 콜레스테롤이 물을 뺀, 즉 말린 무게의 60, 7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다시 말해서 뇌세포의 인지 기능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인위로 낮춰서 심장 전공하시는, 혈관 전공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 혈관밖에 없습니까? 아니,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혈관 보호도 안 되지만 우리 몸에 혈관밖에 없습니까?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돼요. 그래서 혈관만 보호하면 됩니까? 아주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요, 저는요.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냐는 얘기는 그 배경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 제발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가 건드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모니터가 되는 필요량이 다 감지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물질이라는 사실. 내가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비타민C 중성으로 먹어도 효과가 똑같나요? 비타민C는 중성으로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속쓰림 때문에 결국은 중성 비타민C를 먹는 데는 건데, 중성 비타민C는 비타민C의 효과가 정말 10%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비타민C는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속쓰림을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 식사와 함께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복약 지도를 하면서 실패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돼요. 적은 양으로.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꼭 2000ml를 처음부터 할 필요 없이 1000ml로 하면서 식사와 함께 드시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1000ml씩 먹은 식사 때 1000ml씩 먹은 비타민 C가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막아주기 때문에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위장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신 지 1년, 2년 된 젊은 분들이 비타민 C 먹고 나서 자기가 위장 때문에 맨날 불편했는데 너무나 소화가 잘 돼서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얘기를 10명 중에 7, 8명이 저한테 알려줍니다. 박사님, 비타민 C 정말 맨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거 극복하고 지금 먹은 지 1년 됐는데요. 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살이 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 C를 먹는 것으로 속쓰림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비타민 C 효능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C, 중성 비타민 C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 C라는 게 뭐냐면 굳이 용어로 얘기하면 소디움 아스코베이트, 즉 거기다 나트륨을 붙였거나 칼슘을 붙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은 효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순수한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거예요. 아스코빈산이라는 거를 직접,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 거의 99%가 아스코빈산 순수 비타민 C입니다. 그걸 드셔야 제대로 효과가 있고, 거듭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속이 불편하면 하나씩 아침, 점심, 저녁 먹어서 한 2달, 석 달 지난 다음에 2알로 올리는 그런 아주 점진적으로 올려서 비타민 C가 자기 몸이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C 물에 타 먹어도 괜찮은가요? 물에 타 먹어도 괜찮은데 비타민 C는 물에 딱 타는 순간 금방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효용이 떨어지는 비타민 C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C가요, 언제 산화가 잘 되면 장마철에, 정제가 장마철을 지나거나 얼마나 습해요. 그 습한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 잘 포장되어 있는 비타민조차도 누렇게 바뀝니다. 즉 수분이 그 안으로, 정제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산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면 금방 산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물에 타서 먹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물에 타서 먹지 말고, 사실 가루나 정제를 먹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가루나 정제. 가루는 물을 한 모금 이렇게 하고 툭툭 털어내서 꿀떡 삼키면, 저는 사실 가루를 잘 못 먹던 사람인데 요령을 익혔더니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물을 한 모금 먼저 넣고 가루를 털어놓은 다음에 꿀떡 삼키니까 신맛을 느끼기 전에 그대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입속에 있는 물에선 산화가 안 돼요. 밖에서 이게 할 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물에 이렇게 해서 녹이면 산화되는 거 아니야. 내 입속에 있는 건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싱거운 죽어도 못 먹는다. 그래서 정제를 먹어야 되겠다면 정제가 뭐 저 같은 경우 제일 편한데, 또 정제를 못 삼키는 분들도 있어요. 갈비나 이런 건 이만한 거 그냥 꿀떡꿀떡 삼키시면서 알장 요만한 걸 못 삼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가루를 드시면 돼요. 가루 아니면 정제를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타민 C를 아침, 점심, 저녁, 요즘은 제가 조금 그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복용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위장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4번을 드시면 8,000이죠. 최고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암 예방 효과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정말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를 이제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좀 늦은 분이죠. 사실은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사임당 구독자들은 아마 이 얘기는 들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앞타민 C는 어떠한 효능이 있나요? 이게 이제 앞타민 C의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비타민 C를 수십 년 연구하면서 비타민 C 최고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새로운 형태의 비타민 C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만나 드립니다. 만나서 관련된 연구 논문을 보내시오 하면은 아무도 못 보냅니다. 그럼 저랑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또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같이 자기들이 비타민 C와 관련된 중요한 물질을 개발했다고 조금 왔는데, 이제 그게 바로 앞타모라는 물질이었어요. 앞타모라는 물질을 왜 나한테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게요, 이상하게 이 앞타모라는 물질은 DNA, RNA를 우리가 총칭하여 핵산이라고 그래요. 핵산으로 된 물질이 대표적인 게 DNA, RNA예요. 그러니까 앞타모도 핵산이에요. 핵산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박사님 이상하게 비타민 C와 결합을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결합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야, 그렇다면은 비타민 C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야, 이거는 내가 관심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자 해서 그 가져온 친구들이 기업체였어요. 조그만 기업을 만든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기업이겠지. 그래서 조금 돈이 있다고 그래서 연구를 내라, 우리 연구를 해주면 해서 그 뒤로 한 10년 정도, 물론 그분들은 앞타모에 대한 연구는 이미 했죠. 앞타모 자체도 좋은 효능이 많지만,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거는요, 이 앞타모가 비타민 C의 효능을 완성을 시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도 알아냈고, 다시 말하면 이 비타민 C를 먼저 먹고 비타민 C를 먹으면 비타민 C를 각 세포들이 또는 장기들이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비타민 C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SVCT2라는 게 있는데 그 수용체의 발현을 올려요. 그러면 비타민 C를 더 많이 예를 들면 뇌세포에도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치매나 파킨슨을 더 잘 막아줄 수 있겠죠. 비타민 C가 80이 들어가다 100이 들어가면 더 효과가 커지겠죠. 근데 그게 확실한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가 원래 치매나 파킨슨 예방 효과가 있지만, 내가 40년 가까이 연구하고 복용하면서 한 2%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앞타민 C와 비타민 C를 같이 먹는 순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2%를 채우는 게 앞타민 C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즉 제가 얘기하는 비타민 C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요, 앞타민 C 반드시 같이 드셔야 돼요. 그건 제가 저한테 드디어 장사꾼이 됐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욕을 먹어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시기로 한 분이라면, 비타민 C 효능이 높아지는 거라면 당연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제가 정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 연구한 걸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폐섬유화를 치료도 아주 약하지만 치료 효과도 있고, 폐섬유화는 무서운 병이에요. 거의 다 죽습니다. 약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폐섬유화를 부분적으로 치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폐섬유화 치료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부작용 심하고. 그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치매나 파킨슨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최근에 항암 면역 기능의 대표적인 세포가 NK에 대한 임상실험까지 성공을 했어요. 임상실험. 사람에게 이 앞타민 C를 먹인 그룹과 안 먹인 그룹 가지고 했더니, 앞타민 C를 먹인 그룹에서 훨씬 NK 기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임상실험까지 우리나라 국내 의료진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사실 이 아토피 치료 효과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직도 밝히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효능들을 바탕으로 미국에 우리가 그 안전성 인증을 위해서 미국 식약청에 제출을 해가지고 최상위급 안전성 인증을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받기까지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단일 특허를 획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 우주적으로 이 앞타민 C가 이제 퍼질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아마 미국 식약청의 최상위급으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어떤 컨버셔널 매체만 잘 만나면 미국 시장에서 쫙,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왜냐면 그런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싸고, 그렇게 많이 싼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드시게 되면 굉장히 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이게 핵산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드시면 회사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산 시설도 넓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하게 되면 아마 가격도 많이 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타민 C는 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궁금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치매,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치매가 오는 것 같다라는 분들 정말 이거는 반드시 드셔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적 비타민 C만 드시던 분들이 이걸 접하는 순간 너무 비싸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은 그냥 아침에 한 알만 그냥 아무 때나 이건 뭐 속쓰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한 알 드시라는 거고 그러나 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드십시오. 즉 암 치료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파킨슨 치매 같은 거로 지금 어떤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뭐 2알을 또 서폐섬유화로 고생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2알을 드시는 것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인들 중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친 칼로리, 잉여 칼로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혈당이 갈 곳을 모를 때 당뇨가 오는, 그게 반복될 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반복되면요. 그 혈당을 전달해주는 인슐린이 고장이 납니다. 인슐린이 반응을 하잖아요. 인슐린 내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높은 혈당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뇨라는 질병은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을 고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혈당 상태를 유지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영락없이 혈관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은 도대체 왜 당뇨가 많이 생기느냐? 제가 통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 당화혈색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뭐 당뇨 진단의 그 혈액 검사가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요. 당화혈색소상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명이에요. 작년에. 1,400만 명. 그리고 당뇨 환자는 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무려 2천만 명, 40%가 당뇨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질문하셨잖아.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뀐 나라예요. 잘 살게 되면 알죠? 잘 먹습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옛날에는 끼니를 때우느라고 급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때우지? 돈이 있나? 싼 거 찾아 먹고 그냥 그저 한 끼 때우는데 급했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찾아다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식합니다. 그죠? 먹기 싫은 거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건 뭐 영락없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요, 과식이라는 숙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잘 먹기만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겨서 좋은 자동차 사지요. 그 다음에 이 빌딩을 지으면 빌딩은 어떻게든지 사람들 걷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만듭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거 다 이용합니다. 자동차가 생겨서 그냥 코앞까지 주차하려고 그냥 경쟁을 하잖아요. 자기 목표 지점에 가서 좀 먼 데다 놓고 걸어가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처 그 문 앞까지 어떻게 되려고 막 뺑뺑이 돌면서 문 앞에 주차장 찾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실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문명의 이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운동할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아서 맛있는 음식 찾아서 엄청 먹고는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운동 안 하려는 게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하철도 보면은 그냥 에스컬레이터, 물론 옆에 계단 있지만 계단 이용하는 분은 5%도 안 돼, 내가 보기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은 계단을 막 올라가는 훌륭한 거지. 없어요, 별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먹고 운동은 점점 할 기회를 빼앗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0을 먹었는데 30밖에 안 쓰면 70은 피 속에서 노는 거예요. 에너지원이요. 그러니 1,4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이제 급속하게 당뇨 환자로 가는 거예요. 현재 진단된 당뇨 환자는 제가 알기로 500만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2천만 명이 지금 당뇨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현실을 아시면,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아무튼 에너지 임밸런스요. 많이 다 쓰면은 많이 먹어도 사실 당뇨 오지 않아요. 쓰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체중 조절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당뇨라는 거는 아무튼 에너지 잉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건 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집안 내력이 뭐 당뇨가 잘 오는 그거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식습관이나 성격학적 관계 있어요. 먹고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부모한테 타고나니까 그런 성격을 단순히 이게 유전적인 거라고만 뭐, 뭐 유명 대학의 교수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체중에 비해서 체중이 별로 많이 안 나가는 면에서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당뇨가 더 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미국에 이런 과체중에 의해서 당뇨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유전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아무튼 당뇨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유전적으로 그래도 먹고 즉시 써서 혈중의 혈당이 100 이하로 100 근처로 유지하는 사람은 절대 당뇨가 안 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당뇨 집안이잖아요. 당뇨 집안이에요. 나는 당뇨 전혀 없습니다. 왜? 저는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똥배는 좀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심한, 저 복부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박사님, 똥배 있으시네요. 그런 얘기는 듣는데, 아무튼, 저는 당화혈색소가 6을 넘지 않습니다. 5.4, 5.5,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 저 엄청 먹어요. 저는 뭐, 진짜 가리지 않고, 뭐 그냥 사위가 가져오는 아이스크림, 빙수 다 먹어요. 그렇지만 저는 먹으면 즉시 운동을 합니다. 즉시. 그게 어느 때가 되든지.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원 들어오면 에너지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사용하지 않아도 30%, 40%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려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다 사용하지 않으면 비만해지는 거예요. 당뇨가 오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100을 먹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막 70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당뇨는 안 와요. 30 남는 것 때문에 비만하게 되는 거죠. 물론 비만하게 되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당뇨 안 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려면 우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복잡해요. 뭐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화지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잘 안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혈당이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는 이름하여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게 5년, 10년 반복되면요. 인슐린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인슐린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화지수가 뭔지 그러면 그걸 알다 보면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아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화지수라는 게 뭔지 알아요? 당화지수는요. 포도당 50g을 먹고 2시간 뒤에 잰 혈당을 100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 50g을 먹고 2시간 뒤에 쟀을 때 혈당 수치를 이제 그 이 100의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화지수가 100 이상은 없어요. 당화지수는 100이에요. 100이 최고야. 포도당을 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화지수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게 감자와 고구마예요. 감자하고 고구마 다 탄수화물로 된 음식이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달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달면 당화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훨씬 달지만 고구마는 당화지수가 60이 안 돼요. 근데 감자는 당화지수가 95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감자는 먹으면 즉시 혈당이 올라가요. 고구마는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섬유소가 많아서 혈당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구마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뭐 감자를 조금만 먹고 고구마를 더 먹으면 좋겠죠. 뭐 감자를 전혀 안 먹어서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로리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당 부하 지수라는 거예요. 당화 지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당 부하 지수 생각을 해야 돼요. 당 부하 지수는 뭐냐면 똑같은 무게로 음식을 먹었을 때 칼로리가 얼마냐 이거야. 지금 감자하고 고구마 얘기했잖아요. 감자는 당화 지수가 2배 이상 2배 가까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로리는 감자가 훨씬 낮아요. 고구마 100g은 120칼로리, 128칼로리. 감자 100g은 60칼로리가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저 사람 뭐 당뇨 정보도 아닌데 저 사람 하는 말 믿어야 되나 막 이런 댓글이 있어서 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가 제 전공이 당뇨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세계적인 건강식품 회사인 허벌라이프의 뉴트리셔널 어드바이서리 보드 멤버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뉴트리셔널 어드바이서리 보드 멤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혼자 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선생님, 교수를 뽑지 못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을 정도로 제가 거의 10수년 거기서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양에 대한 공부, 특히 당뇨에 대한 공부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당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전문가보다 많이 하는 전문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보고 전문가가 아닌데 뭐 아는 척 많이 한다라고 댓글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입니다, 저는. 어떤 분보다도 많이 압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지수, 당화지수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튼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이 돼 있어요. 설탕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하지만 당화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당화지수가 60도 안 됩니다. 고구마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거로 두 당이 합쳐진 2당류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100이지만 과당은 당화지수가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19고 나누기 2를 하면 59.5밖에 안 됩니다. 그걸 몰라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설탕이 뭐 굉장히 나쁜 적인 줄, 제가 왜 설탕을 얘기하냐면 설탕하고 똑같은 게 꿀이에요. 꿀이 정확히 그 천연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꿀은 거기다가 벌이 그 자연에서 모은 미네랄이 잔뜩 포함된, 설탕은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하얗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지만 꿀은 완전 자연의 벌이 모은 설탕이란 말이에요. 벌이. 그래서 저는 꿀에 대해서 좀 당뇨 환자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암 환자들. 저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 꿀을 많이 먹입니다. 왜냐하면 꿀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에너지 부족이에요. 그래서 다 암 환자들은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완전히 뭐 그냥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암 환자들에게 저는 꿀을 많이 먹여서 많이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설탕이에요. 당화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먹어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당뇨를 유발하지 않아요. 당은 올라가지요. 제가 이런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아유 꿀 먹으면 혈당 올라가요.
내가 혈당 올라간다고 그러지 안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자보다 천천히 쌀밥보다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꿀의 당 부화 지수예요. 꿀은 액체 상태 아니에요. 거기에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예요. 다시 말해서 꿀 100g을 먹으면 단당으로 된 거,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80g 먹은 것도 같은 거예요. 20%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 당은 1g이 4칼로리니까 100g의 꿀을 먹으면 320칼로리예요. 그것만 알고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무슨 100g의 꿀을 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 꿀 기껏 먹어야 10g, 20g이죠. 10g, 20g 먹으면 어떻게 돼요? 20g 80%니까 16g. 그 64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암 환자들한테는 기가 막힌 에너지 보충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꿀을 2숟가락 해서 한 20g 정도 드시면 한 60칼로리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푹 처져 있던 암 환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좀 전혀 정말 당뇨 환자들이 비교적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꿀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일 먹어도 되느냐. 과일은요, 당이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있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와 관련해서 이 과일의 가치를 알 때는 그 당이 과일에 따라서 포도당과 과당이 이 조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 지금 뭐 8월 말이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 엄청나게 달지 않습니까? 그 포도는 굉장히 달지만 그 포도의 당의 조성을 보면 포도당은 10%고 과당이 90%예요. 근데 과당은 당화지수가 1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요, 당화지수가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저는 굳이 과일을 먹고 싶다면 포도를 드시라는 거예요. 포도나 단감. 단감도 굉장히 비슷해요. 포도당이 10%, 과당이 90%. 그래서 당을 빨리 올리잖아요. 서서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사님, 포도 먹어오세요. 당이 막 올라가요. 음식은 당이 없는 걸 먹어도 당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당은 천천히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진짜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냥 단백질만 먹어도 당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게 Specific Dynamic Action이라고 그래, SDA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 못해요. 우리 몸은 그게 돼 있다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당이 올라가면 죽는 줄 안다는 게 문제예요. 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당뇨 환자들이 뭐로 사고 나가는 줄 아세요? 저혈당으로 사고가 납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보통 사람들보다, 왜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주머니에 뭘 들고 다녀요? 항상 사탕, 초콜릿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의식을 잃어요. 저혈당으로.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당뇨 환자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당화지수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 라는 거 하시면, 그러면 그건 뭐 당뇨 환자들이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냥 완전히 당 수치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그냥 1시간 간격 우리 재는 사람. 그걸 정신병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 1시간마다 재서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당 부하지수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살아야죠. 당뇨 환자는 당 안 씁니까? 당뇨 환자도 당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당 부하지수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즐겨야 돼요. 과일도 예를 들면 수박은 포도당이 90%예요. 과당이 10%. 그러니까 수박 먹으면요, 그냥 당 쫙 올라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당뇨 환자는 수박 먹는 건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 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걱정인 분들, 당 조절이 중요하다는 분은요, 수박을 드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음식은, 과일은요,
포도당 50, 과당 50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돼. 포도나 감은 좀 적당히 즐길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은 적당히 즐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당뇨 환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당이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최고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당을 잴 필요가 없어요. 당은 음식 먹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는 혈당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혈당 재시는 분들, 그렇게 그거 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올라갔지 놀라는 순간 혈당 더 올라갑니다. 그건 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발 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로 삶을 즐기면서 혈당이 적당히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삶을 즐겨야 돼요. 완전히 이게 뭐 먹는 거 그냥 먹지 못하지요. 정말 당뇨에 걸린 분들 삶을 보면 처참해요.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저는. 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남는 건 식욕이에요. 임종전까지 남는 게 식욕이란 말이에요, 식욕. 암 환자들은요, 못 먹어요. 암세포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분들을 보시면요,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잘 활용해서 난 당뇨 환자들이 좀 정말 즐거운 삶을,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